여러분, 해외 원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이렇게 돈다발을 건네주는 장면, 그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요, 요즘 원조는 그런 단순한 자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최첨단 기술이 가난을 해결하는 진짜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잘 사는 나라들은 매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다른 나라에 주는 걸까요? 이게 정말 그냥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도덕적인 거죠.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인류애 같은 거요. 근데 사실 아주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나라가 불안정해지면 그게 결국 우리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잖아요. 또 그 나라 경제가 크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기후변화처럼 국경이 없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결국엔 남을 돕는 게 곧 우리를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된 원조가 실제로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걸 공적 개발 원조, 줄여서 ODA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거나 다 ODA는 아니고요. 딱 2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무조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나 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둘째, 군사적인 목적하고는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선을 확실히 긋는 거죠. 이 ODA는 크게 2가지 맛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무상원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선물이에요. 갚을 필요가 전혀 없는 돈이나 기술 지원이죠. 반면에 유상원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아주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거나 아주 낮고 갚는 기간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도로를 짓는다거나 하는 큰 사업에 주로 쓰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원조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나라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와, 이 변화의 속도 한번 보세요. 진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움을 받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1987년에 처음으로 남을 돕겠다고 아주 작은 기금을 만들어요. 그런데 2010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들의 모임,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역사상 최초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요, 정말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단한 일이에요. 196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고작 158달러였습니다. 158달러요. 지금 가치로 따져봐도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23년에 이 숫자가 33,000달러를 넘어섭니다. 무려 200배가 넘게 뛴 정말 기적 같은 성장인 거죠. 물론 이 모든 건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이 엄청난 성장의 시작에 그 마중물 역할을 해준 게 바로 국제사회의 원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한국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다음부터는요. 원조 규모를 늘리는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요. 와, 진짜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그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전 세계에 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진화하거든요. 이제 원조의 무대가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과연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디지털 ODA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건데요. 이건 예전처럼 그냥 돈이나 쌀을 보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AI, 클라우드 같은 거요. 바로 이 디지털 기술 자체를 알려줘서 개발도상국 정부가 스스로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루안다. 여기서는 정부가 물건 살 때 그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패를 막는 거죠. 베트남은 또 어떨까요? 여기는 인공지능으로 태풍이 어디로 올지, 피해가 얼마나 클지 미리 예측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필리핀의 사례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그냥 시스템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 디지털 기술을 직접 배워서 자기들 손으로 정부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해요. 그냥 최신 기술만 딱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대 원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윤리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요즘 원조의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최첨단 시스템을 쫙 깔아줬는데 막상 현지에서는 아무도 안 써요. 아니 오히려 그걸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만 생겨요. 자, 그럼 이게 과연 상공한 원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영어로는 do no harm 원칙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돕겠다는 좋은 마음이 오히려 그 동네 문화를 망가뜨리거나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일종의 윤리적인 약속인 셈이죠. 네, 맞아요. 핵심은 가로 이겁니다. 기술을 그냥 선물처럼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기술을 잘 사용하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요즘 원조의 성공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로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계획표, 설계도 같은 건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문가를 보내서 세금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게 활동이죠.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거치게 될 거고 성과,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영향, 이런 식으로요. 아주 작은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겠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서 접근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원조가 어떻게 돈에서 기술로 그리고 이제는 지혜를 나누는 단계로 진화해 왔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원조는 더 이상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믿어주고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여정에 가까운 게 아닐까요? 진짜 도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